현재 한국인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극진한 대우는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인 입국자에게 제공하는 파격 특혜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나 보수적이라던 에티오피아가 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에게만 막대한 파격 대우를 약속하는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총리가 150조 원짜리 철도망을 직접 폭파하던 그 새벽,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CNN에서 25년을 굴러먹은 탐사보도 기자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르완다 내전, 수단 다르푸르 학살, 소말리아 해적 사태. 지도 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라면 죄다 제 출근길이었죠.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아프리카의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더군요. 하지만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25년 동안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팔았고 아프리카의 시체를 시청률로 바꿨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26년 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 때문입니다. 때는 2026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아디스아바바 몰래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독일에서 온 사업가, 프랑스에서 온 NGO 직원, 그리고 저처럼 취재를 나온 영국 기자가 있었죠. 심사관의 눈초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입국 목적이 뭐냐? 숙소 예약 확인서 내놔라. 잔고 증명서는? 귀국 항공권은 있냐?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취조하듯이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체류가는 기간 딱 30일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영국인도 30일이었습니다. 독일인도 마찬가지였죠. 프랑스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칠이고 선진국이고 간에 이곳에서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왼쪽 옆 라인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보통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원을 2명이나 달고 있었고 양복은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짜리였으며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니 명패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대1로 아프리카 총괄수석 협상가 장회의. 저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150조 원짜리 철도망을 깔아주고 그 대가로 에티오피아 전체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장회의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잠시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45일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보다 15일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같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150조 원 채권자한테 함부로 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나라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모자랄 판에 입국 심사에서 딴죽을 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 장회의라는 자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는 제가 오기 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미 파악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려야 할 21세기형 식민 지배의 표본이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에 에티오피아에 철도망을 지어주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댈 테니 에티오피아는 그냥 고마워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까지 이어지는 대륙 횡단철도, 거기에 지선 네트워크까지 합치면 총연장 2300km, 공사비만 자그마치 15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박혀있는 조항들이 문제였습니다. 철도 운영권은 중국 국영기업이 갖는다. 철도 유지 보수 인력의 70%는 중국인으로 채운다. 적자가 발생하면 에티오피아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에티오피아가 빚을 못 갚으면 항구와 철도 운영권을 담보로 넘긴다. 처음엔 이런 조항들이 뭘 의미하는지 에티오피아 관료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법률 용어가 많은 계약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철도가 완공되고 나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커피 수출 컨테이너가 철도역에서 몇 주씩 발이 묶였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서류가 하나 빠졌다. 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선 처리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중국 화물은 칸마다 가득 채워 바로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는 홍해로 못 나가는데
중국 공산품은 하루도 안 돼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업체들이 선적 지연으로 입은 손실이 약 4억 달러, 즉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 전체 수출 수익의 30%를 차지하는 생명줄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가관인 건 철도 요금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화물업체들이 내는 운임은 시장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업이 자국 땅에 깔린 철도를 이용하는데 외국인 요금을 내야 했던 겁니다. 거기에 정비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억 원이 청구됐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자체적으로 수리할 능력이 없게끔 기술 이전을 일절 안 했으니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그 인건비도 전부 에티오피아 몫이었습니다. 철도를 지어주겠다며 들어온 중국이 철도를 이용해서 에티오피아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장웨이는 바로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웨이가 여기서 45일짜리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채권자한테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출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출국장 입구에서 그야말로 저는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청년이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배낭을 맨 딱 봐도 여행자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파란색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친구 얼마 받으려나.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일주일이려나 아니면 미국이랑 같은 조건이려나. 그런데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저한테 기관총처럼 질문을 쏟아붓던 그 딱딱한 얼굴이 마치 1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면서 아마라어로 짧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통해 들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형제여라는 인사였다더군요. 체류 목적은 묻지 않았습니다. 잔고 증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항공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권을 펼쳐들고 도장을 시원하게 쿵 찍어줬습니다. 저는 목을 늘려 그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180일. 그것도 그냥 관광 체류가 아니었습니다. 비고란에 적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업 활동 허용, 사업 등록 가능, 부동산 취득 가능, 연장 시 최대 365일. 조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1년 내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미국인인 저는 30일, 150조 원 채권자 중국은 45일인데 에티오피아에 대한 아무런 빚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한국인은 6개월에 거의 영주권에 가까운 활동 권한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이곳이 아디스아바바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대형 광고판들, 삼성갤럭시, 현대자동차, LG가전, 포스코 철강, 동아프리카 한복판 고속도로 스카이라인을 한국 브랜드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외벽에 한국건설사 로고, 정수장 입구에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 현판, 스마트 신호등 제어함에 붙은 한국 기업 스티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공항 외곽에서 시작되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철조망이 길게 이어진 공사 구역 안쪽으로 새 철도 레일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림막에는 한글로 적힌 시공사 이름과 함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공사 구역 옆에 잿더미처럼 쌓인 콘크리트 파편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구조물을 폭발로 날려버린 것처럼 뒤틀린 철근과 부서진 교각 잔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폭파된 자리에 다른 철도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취재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서부 산악지대에서 초대형 광물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름은 네오 코발트. 기존 코발트보다 에너지 밀도가 40% 이상 높고 채굴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 차세대 배터리 핵심 원료였습니다. 국제 전문기관들이 추산한 매장량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향후 30년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에티오피아 땅속에서 21세기의 석유가 터진 겁니다. 당연히 이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장웨이가 직접 에티오피아 총리실로 찾아갔습니다.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깔아준 철도망. 그 빚이 아직 150조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레오 코발트 광산의 채굴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죠. 150조 원을 포기하는 대신 30년치 배터리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수백조 원짜리 장사로 에티오피아를 등쳐먹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약소국 에티오피아가 뭘 어쩔 도리가 있나요? 그렇게 중국의 협박질에 에티오피아의 자원이 그대로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그 계약서를 두 손으로 찢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새벽 2시, 중국이 깔아놓은 에티오피아 철도망의 핵심 허브, 수도, 외곽의 분기점 구조물에 직접 폭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150조 원짜리 인프라가 폭음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레오 코발트 채굴권을 단 하나의 컨소시엄에 전격 양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본금 4,200억 원의 한국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150조 원과 비교하면 35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죠. 베이징은 즉각 성명을 냈고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으며 유럽연합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질문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아시아 나라가 뭘 했길래 350배 자본을 가진 중국을 이긴 겁니까? 그렇게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어둔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50분의 1도 안 되는 자본금. 아무런 외교적 영향력도 없는 나라.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선택했는가? 정치 논리로도 안 맞고, 경제 논리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아디스아바바 힐튼 호텔 로비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체크아웃을 하려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제 공항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장웨이였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길이라는 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취재에 응할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 그는 너무 분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함을 내밀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분노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장웨이는 처음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뿌렸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아프리카에서 이런 규모의 계약이 뇌물 없이 성사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안전부, 흔히 MSS라고 부르는 정보기관에서 요원 12명이 에티오피아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주주 명단부터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 관계까지 전방위로 뒷조사를 벌였다더군요. 그런데 결과가 황당했습니다. 뒷돈을 받을 수 있는 스위스 계좌가 없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도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들의 해외 비밀 자산과 한국 자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는데 단 1달러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웨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판에서 30년을 굴렀는데 뇌물 없이 이런 계약이 성사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웨이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처음으로 말이 느려졌습니다. MSS 요원들이 에티오피아 오지 마을들을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로미아 주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17곳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우물 펌프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녹슨 것도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오래됐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펌프들의 회사 로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현판도 없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원들이 마을 주민들을 붙잡고 물어보니 돌아온 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코리아 사람들이 놓고 갔어요. 언제냐고 물으면 아주 오래전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추적해보니 첫 설치가 1994년이었습니다. 32년 전이었습니다. 총 340기였고요. 32년 동안 로고 하나 안 붙이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면 현판을 세우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외교부에 보고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활용합니다.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설치하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코르케 지역에 작은 소아과 클리닉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허름하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클리닉이 28년째 운영 중이었고 진료비가 0원이었습니다. 운영 주체를 추적해보니 한국의 의료 NGO였습니다. 상근 의료진 3명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매일 환자들을 봤는데 그중 한 명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었습니다. 장회의가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28년 동안 공짜로 진료를 한다고요? 그게 어이가 없었던 건지 믿기지 않았던 건지 표정으로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라르 지역에서 나온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이 에티오피아 커피 농가들의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했는데 기술 이전 비용이 0원이었습니다. 습도 센서, 토양 분석, 일조량 최적화 재배 방식을 32개 농가에 적용해줬는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액이 기술 도입 전과 비교해서 4.7배 뛰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한 잔이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그 기술 이전 이후였거든요. 거기에 직업훈련소 61곳, 한국 정부의 ODA 자금으로 세운 곳들인데 전기, 용접, IT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누적 수료생이 22만 명이었고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 기술직 공무원의 41%가 이 훈련소 출신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술 관료 집단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이 만든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장회의는 이 자료들을 앞에 놓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0%입니다. 32년 동안. 이게 투자입니까? 기부입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것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말입니다. MSS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에티오피아 투자 방식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 불가라고 적혔더라고요. 정보기관 보고서에 그런 문장이 들어갔다는 게 저도 좀 웃기더라고요.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공식 결론이라니. 저는 그 대목에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에티오피아에 쏟아부은 이 모든 지출이 기타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예산서 맨 뒤 구석에 숫자로만 박혀 있고 어디에도 홍보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걸 외부에 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특파원 시절 한국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한국 국민들조차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장회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국민한테도 안 알렸다는 말에 뭔가 머릿속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해오면서 홍보 한 번 안 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걸 엄청나게 떠들거든요. 원조 외교, 소프트 파워, 국가 이미지. 이걸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한 게 아닌 것처럼요. 장회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없는 사람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거든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장회의가 자리에서 일어서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답을 찾으러 저도 에티오피아에 왔습니다. 그가 캐리어를 끌고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빈 소파를 보며 취재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왜? 이 세 글자가 제 취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장회의가 호텔 문을 나선 뒤 저는 다음 날 새벽 진마로 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의 고향 마을. 매달 강원도 춘천에서 컨테이너가 온다는 곳이었습니다. 창고문이 열리자 낡은 에티오피아. 군복 한 벌, 피가 굳어버린 태극기 한 장, 70년치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은 테케스테 게브레. 에티오피아 총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1952년 3월, 그는 총에 맞아 쓰러진 19살 한국군 소년 윤기태를 등에 업고 2km를 뛰었습니다. 덕분에 윤기태는 살았습니다. 카그뉴 대대 6,037명이 지구 반대편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싸웠고
121명이 그 땅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포로는 단 0명이었습니다. 그 윤기태의 외손자가 윤제호 참사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아프리카국 참사관. 2023년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에티오피아의 홍해 접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미국이 기권했습니다. 영국도 기권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유럽 주요국들이 줄줄이 손을 내렸습니다. 당연했죠. 자국의 득이 될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약소국의 손을 들어줄까요? 심지어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이게 바로 약소국의 숙명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딱 한 나라가 찬성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칠 전체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선 자리에서 혼자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 외교부는 그 자리에서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정부 공식 문서와 교과서, 외교 문서에서 에티오피아의 국명 표기를 기존의 이디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러시아어식 표기가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이 멋대로 붙여준 이름으로 불린 거였죠. 한국은 그걸 고쳐준 겁니다. 표결과 성명을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 결정을 기한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윤제호 참사관이었습니다. 사실 윤제호가 에티오피아 국명 표기를 바꾸자고 기한했을 때 그 안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이라는 이름 대신 조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조차 제 발음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습니다. 박씨가 무토가 됐고 김씨가 가네다가 됐습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게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은 뼈아프게 압니다. 그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경험이거든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소련이 에티오피아와 수교하면서 러시아어 발음을 그대로 밀어붙였고 그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이 자기네 나라 이름을 멋대로 바꿔서 부른 거였습니다. 그 불편함과 굴욕감을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윤제호가 그 성명을 기한했을 때 머릿속에 있었던 건 외교 전략이 아니라 외할아버지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름을 지켜줘야 한다는 감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즉각적이었고 가혹했습니다. 중국은 하루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홍해를 제멋대로 주무르려고 하다가 한국의 일격을 맞은 중국은 곧바로 보복을 시작했죠.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에 환경부 합동 점검단이 들이닥쳤습니다. 현대자동차 베이징 법인의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CATL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체결한 공급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표결 이후 사흘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외교부를 성토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결정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줄줄이 읊었죠.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키려다 피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형제를 위한 마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실제로 저는 진마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봤습니다. 진마 시내에서 30분쯤 더 들어간 작은 마을에 보건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벽이 군데군데 벗겨진 딱 봐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풍경이 달랐습니다. 초음파 장비가 있었습니다. 태아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였습니다. 담당 간호사 아베바가 설명해줬습니다. 2020년에 한국 코이카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오지 보건소 40곳에 저전력, 초음파 장비와 원격 판독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린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한국 측이 별도로 최적화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아베바가 진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도입 이전 3년간 이 마을의 산모 사망률은 출생 10만 명당 680명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장비 도입 이후 2년 만에 이 숫자가 21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고위험 임산부를 미리 발견해서 제때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이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출산 순간에 알았습니다. 아베바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살 배기 남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는 제가 이 장비로 처음으로 탯줄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2년 전이었으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도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리아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그 이름이 탄생한 이유가 초음파 기계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은 진마에서 북쪽으로 2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작은 도시 네켐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스마트 가로등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가로등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고 와이파이 중계기가 붙어 있으며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설치 업체 이름을 확인했더니 한국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스마트 인프라 전문 회사.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네켐테 시장 부시장이 저를 만나줬습니다. 2022년 이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까지 네켐테 도심의 야간 범죄 발생률은 인접 도시 대비 2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밤에 가로등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주민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야간 강도 사건이 첫 해에만 63%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시장이 생겼습니다.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도시의 밤 경제를 바꿔놓은 겁니다. 부시장이 계약 조건을 얘기해줬을 때 저는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초기 설치비 일부는 코이카 보조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5년 분할 후불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0%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한테 무이자 5년 할부로 스마트 인프라를 깔아준 겁니다. 왜 이런 조건으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시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 회사 대표가 돈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교. 제가 방문한 날 캠퍼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제조 교육 프로그램 개강식 안내였습니다. 수강생은 에티오피아 공대생 80명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니 한국 스마트 공장 운영 방식, IoT 기반 생산관리, 품질관리 시스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의는 한국과 에티오피아 교수진이 절반씩 맡았고 졸업생에게는 카이스트 수료 인증서가 발급됐습니다. 수강료는 0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1기 졸업생 중 몇 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오 코발트 광산 운영준비 기술팀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컨소시엄이 에티오피아 현지 기술 인력으로 직접 채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린 게 열매가 된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말이죠. 총리가 진마 창고 앞에서 저에게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키는 게 있는 나라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추상적인 감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밤에 열리는 시장, 광산 기술팀에 들어간 졸업생. 이것들이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30년 동안 심어둔 것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봉쇄작전을 펼쳤을 때 그 씨앗들이 한꺼번에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왜 350분의 1짜리 한국 컨소시엄을 선택했는지, 왜 150조 원짜리 제안을 찢어버릴 수 있었는지,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어릴 때부터 춘천에서 오는 편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교과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군복에서 배웠습니다. 피가 굳어 검어진 태극기에서 배웠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온 그 편지들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유엔 총회에서 혼자 손을 든 한국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구나. 7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이러한 여유도 잠시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하자마자 제 취재 수첩은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 중국이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채굴건이 한국 컨소시엄으로 넘어간 날부터 베이징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부티 항구 전면 폐쇄, 소말릴란드 베르베라 차단, 에리트레아 국경 봉쇄, 사흘 사이에 에티오피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내륙 국가에서 항구가 막힌다는 건 심장에 혈전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피가 안 돌면 몸이 죽습니다. 전문가들은 14일이라고 봤습니다. 에티오피아 경제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딱 2주. 중국의 작전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차이나 머천츠 포트 홀딩스가 지부티 항구 지분 23.5%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소말릴란드와 에리트레아에는 현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한국 컨소시엄 계약을 파기하라. 150조 원짜리 채권자가 목줄을 잡고 흔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변수였죠. 에티오피아는 분명 약소국이 맞지만 한국은 아니었거든요. 봉쇄선언 후 정확히 6시간 만에 한국 측 대응팀이 가동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아디스아바바 남쪽 외곽에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광활한 평지에 이동식 관제 차량 여러 대가 늘어서 있었고 그 앞으로 대형 드론들이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폭 4.2m짜리 틸트로터 방식 화물 드론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 물류에 최적화한 기종이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순항 속도가 시속 230km였습니다. 일반 멀티콥터 드론의 약 3배의 속도였습니다. 항속거리 최대 650km. 운용사는 메시코리아 드론 물류법인이었습니다. 국방부 협조를 받아 군용 플랫폼을 긴급 전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봉쇄선언 72시간 만에 에티오피아 케냐 몬바사 드론 항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240기가 동시 운용 체제로 투입됐고 기체당 최대 적재량 2.3톤, 일일 총 수송 가능량 약 550톤으로 봉쇄, 이전 물동량의 61%를 공중으로 대체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비슷한 규모의 긴급 물류 루트를 개설하는데 평균 3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한국은 7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였습니다. 이 드론 시스템에는 AI 기반 화물 우선순위 분류 엔진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의약품, 식량, 산업 자재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240기의 배차를 자동 최적화했습니다. 기상 데이터, 기체 배터리 잔량, 화물 무게, 목적지 긴급도를 동시에 처리해서 전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배차를 짜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계산량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첫 72시간 동안 5배송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물류부 담당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장회의가 이 보고를 받고 베이징 본사에 한 말이 나중에 흘러나왔습니다. 드론으로 국가 물류를 대체한다고? 미쳤습니까? 한국이. 미친 게 맞긴 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그냥 하늘을 뚫을 생각을 하다니요. 공중작전이 돌아가는 동안 해상에서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HMM과 H라인해운이 희망봉 우회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돌아가는 경로로 편도 추가 거리만 7,800km였습니다. 항해 기간 12일 추가, 편도 연료비 추가분 약 4억 원. 그 손실을 감수하며 에티오피아 화물을 최우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해운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레시라쌈에는 AI 항로 최적화 시스템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실시간 기상 위성 데이터와 해류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항로를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희망봉 우회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연료 효율을 일반 항법 대비 최대 11% 높였습니다. 손해를 보되 최대한 덜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그냥 뚝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재적인 수는 3번째였습니다. 드론도 해운도 사실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건 금융 쪽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가 IMF와 세계은행을 동시에 접촉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오코발트 광물 자산을 담보로 설정해서 중국의 진 150조 원 부채를 국제금융기구 채권으로 통째로 교체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른바 국제차환, 리파이낸싱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중국에서 IMF와 세계은행으로 바뀌는 순간 중국이 부채를 무기로 쓰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150조 원짜리 칼이 하룻밤 사이에 무뎌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하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 부채 차환 협상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IMF와 세계은행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이 봉쇄 선언 열흘 만에 초안 합의까지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재호 참사관이 사전구조 설계를 70% 완성해뒀습니다. 봉쇄가 터진 건 변수가 아니라 방아쇠였던 겁니다. 마치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귀신에 씌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압박을 넣자마자 상대방이 미리 만들어둔 탈출구로 빠져나가 버렸으니까요. 여기까지 72시간 드론 항로 개통, 희망봉해운 우회, 150조 원 부채 무력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동안 한국 배터리 3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공동 컨소시엄을 꾸리고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네오코발트를 정제해서 배터리 셀까지 만드는 기술 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숫자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네오코발트 원석 1톤 가격은 약 8만 달러입니다. 그걸 배터리 셀로 가공하면 52만 달러에서 최대 112만 달러가 됩니다. 6배에서 14배 차이입니다. 에티오피아가 흙을 파서 팔던 나라에서 흙을 파서 가공해서 파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건 한국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거든요. 배터리 셀 핵심 공정인 전극 코팅 기술만 봐도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인지가 나옵니다. 활물질을 금속 방막에 도포하는 두께 편차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공정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구현한 불량률이 100만 개당 한두 개 수준, 즉 펨 단위입니다. 중국 CATL의 동급 공정 불량률이 공개 수치 기준으로 LG의 3배 이상입니다. 이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자를 키울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협약 발표 이틀 만에 LG에너지솔루션 주가 18% 상승, 삼성 SDI 12%, SK이노베이션 9%, 코스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테슬라, GM, 포드에서 공급 협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도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공급망의 주도권을 한국이 단번에 쥔 겁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추산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향후 10년 배터리 수출 증가분 87조 원, 소재 부품 수출 증가분 34조 원, 인프라 수주 추가 기대치 28조 원, 합산 149조 원. 처음에 들고 간 돈이 4,200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149조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354배입니다. 직접 고용 창출 4만 7천 명, 2차 산업 연계 18만 명. 에티오피아 전체 공식 제조업 고용의 12%가 이 프로젝트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의리를 지키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높은 외교 작전이 됐습니다. 이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이익이 따라온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외이가 베이징 본사에 보낸 최종 보고서 결론은 이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술로 싸웁니다. 우리의 전술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150조 원을 가진 나라가 4,200억짜리 나라한테 졌습니다. 지고 나서야 왜 졌는지를 알았죠. 그렇게 한국이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물류 봉쇄를 뚫고 금융 족쇄까지 끊어냈다는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시내 분위기가 달라진 걸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팽팽하게 눌려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얘기를 나눴고 카페마다 손님이 넘쳤습니다. 봉쇄가 풀린 첫날 아침, 저는 아디스아바바 최대 재래시장인 메르카토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한 말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중국산 냄비를 파는 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비를 사는 게 아니라 옆 칸 한국산 조리도구 가판대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2배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더 비싼 걸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150조 원으로 우리를 샀을 때 한국은 4,200억으로 우리 편을 샀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주인이 되려 했고 하나는 형제가 되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
시장 할머니가 그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꿰뚫어 버렸거든요. 메르카토 전체가 사실상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중국산 불매 운동이 시장 골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불씨가 됐는데 이틀 만에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중국산 진열대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조달 담당 부처에는 한국산 대체 제품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시내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영기업 CSCC와 체결했던 계약세 건이 일주일 사이에 연속으로 파기됐습니다. 대체 시공사는 전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중국이 10년에 걸쳐 쌓아올린 에티오피아 내 경제적 입지가 봉쇄 해제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에티오피아 강요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는 강요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백지수표를 꺼냈다고 합니다. 금액을 직접 채워 넣으라는 식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는데 협조해주면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노골적인 제안이었죠. 그 중에서 해양물류부 장관 멜라쿠를 만난 날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의실 안에서 한참 조용하다가 문이 열리고 장웨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내부 관계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등에 칼을 꽂지 않습니다. 돈 가져가세요. 그게 전부였다더군요. 멜라쿠 장관은 백지수표를 손도 대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복도를 나가는 장웨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서 무력감을 받습니다. 아디스아바바 힐튼 호텔에서 인터뷰할 때 그 분노에 찬 자신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고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150조 원도 안 통하고 봉쇄도 안 통하고 백지수표도 안 통하는 상대 앞에서 중국이 30년간 아프리카에서 구사해온 전술이 전부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케냐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봉쇄가 한국에 의해 뚫린 지 사흘 만에 케냐 기획부 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자국 내 1대1로 프로젝트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표준궤도철도 나무 항구 개발권, 티카 고속도로 확장 사업, 중국 자본이 들어간 굵직한 프로젝트 13건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케냐가 중국에 진 부채는 약 9조 원이었는데 그 빚이 무서워서 10년 넘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탄자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 항구 운영권을 놓고 중국 측과 진행 중이던 협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르완다는 더 나아갔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자국 내 중국 국영기업 수주 사업의 투명성 감사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테베 공항 확장 사업을 둘러싸고 중국 측이 공항 운영권을 담보로 요구하던 조항에 대해 우간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갑자기 용기를 냈는지 저는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냐 기획부 차관보가 저에게 한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150조 원을 거절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뒤에 한국이 있다면 우리 뒤에도 한국이 있어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봤습니다. 그 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단순히 강하기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섰다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움직였을 때 저는 그게 진짜 터닝포인트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AU 의장국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어떤 인프라 투자도 주권을 담보로 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1대1로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연합체가 중국의 부채 외교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건 아프리카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30년에 걸쳐 구축한 아프리카 내 영향력이 한 번의 균열로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폭파된 중국 철도 허브의 잔해 옆에 새 기초석이 놓였습니다. 한국철도공단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K고속철도 착공식이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 항구까지 이어지는 노선,
최고 설계 속도 시속 350km짜리였습니다. 중국이 깔았던 기존 철도의 최고 속도가 시속 120km였으니까 3배 가까이 빠른 거였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현지 기술자 1200명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시공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완성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스스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겁니다. 중국 철도처럼 고장날 때마다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착공식에서 에티오피아 총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철도는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짓는 첫 번째 철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쳤습니다. 25년간 아프리카 뉴스를 다루면서 그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솔직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K고속철도 수주액만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에서 기존 중국 사업을 밀어내고 새로 들어온 한국 기업들의 계약 총액을 합산하면 2026년 한 해 기준으로만 약 34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 기술 이전, 통신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하면 향후 5년 기준 추산 수주 잠재액이 120조 원을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걸 의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게 더 기막힌 부분이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다 보니 시장이 따라온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 상무위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대1로 아프리카 전략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과정에서 중국 내부 문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베이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는데 결론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1대1로에 투입된 10년치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자본으로 묶어두려 했더니 기술과 신뢰로 풀어버리는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요. 저는 장의가 공항으로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그의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그의 차가 아디스아바바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공사 현장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레인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가림막마다 한글로 적힌 시공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웨이의 차가 그 현장들을 지나쳐가는 동안 그가 창밖을 얼마나 오래 바라봤는지 저는 뒷차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중국이 150조 원으로 사려고 했던 땅에 한국이 기술과 신뢰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앞쪽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분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다니엘 브룩스 기자님, 인천공항에서 뵙고 싶습니다. 윤재호 드림. 저는 그 쪽지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니 윤재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외교부 특사 베켈레 아담이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고 베켈레는 무릎 위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소중한 게 들어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윤재호는 제가 뭔지 묻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에티오피아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은 153명의 피였습니다. 좌석이 다 찼습니다. 저는 뒤편 프로젝터 옆에 서서 객석을 훑었습니다. 앞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윤재호의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딸, 그리고 중학생쯤 됐을 아들.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윤재호가 에티오피아에 몰두하면서 그 집에서 사라졌던 가족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소강당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그게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베켈레 특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 친서였습니다.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안 할 때 혼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라는 이름으로 죽어갈 때 아니라고 외쳐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과서 첫 페이지에 이제 당신의 나라 이름이 바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훈장은 윤제오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드리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베켈레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에티오피아 황금 사자 훈장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 훈장이었습니다. 윤제오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소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가슴에 달리는 순간 그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참으려는 게 보였지만 안 됐습니다. 16년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줄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싸운 줄 몰랐어요. 아들이 뒤따라 단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아빠 진짜 남자래요. 딸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전쟁터와 학살 현장을 카메라로 담아온 사람이 서울 소강당 단상에서 무너진 외교관 한 명 때문에 셔터를 못 누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제오가 한참 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훈장, 저 혼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952년 총 맞은 19살 소년을 등에 업고 뛰었던 그 에티오피아 병사분께 바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이 없었다면 제 외할아버지는 없었고 저도 없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번 먹자. 그 말에 소강당이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베켈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여권을 가리켰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권을 펼쳤습니다. 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니엘 브룩스, 에티오피아명의 시민, 체류 기간, 연구. 베켈레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전한 사람한테 유효 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세계에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그냥 경제 성장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해도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의 산업시설 80%가 파괴됐습니다. 서울은 3번 점령됐다 탈환됐다 하면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 전 봄철에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어 버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관용어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실제로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유엔 참전국들로부터 전후 복구 기간에 한국이 받은 해외 원조 총액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이 넘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돈이 쓰였습니다. 공장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1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집행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에 농업 기술 이전을 할 때 한국은 씨앗을 주는 대신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공장을 지어주는 대신 공장 운영하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르쳐버리면 나중에 그 나라가 독립해서 자기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의존 관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나라들은 기술 이전 대신 제품을 팝니다. 계속 사게 만드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한국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을 본국에 송금했던 사람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한 사람들. 그 시절 배고픔이 뭔지 알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도울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나서 조용히 빠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로고를 안 붙이고 우물을 파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지난 30년간 집행한 에티오피아 ODA 총액은 약 4,800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투입한 자본의 3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정부 기술직 공무원의 41%가 한국이 세운훈련소 출신이고 커피 수출액은 한국 기술 이전 이후 4.7배 뛰었으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른 결과를 만든 겁니다. 역사적 사례가 또 있습니다. 베트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고 그 역사 때문에 베트남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이 베트남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현지 인력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관리직의 비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았고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경우 2024년 기준 관리직의 70% 이상이 베트남 현지인입니다. 단순한 노동 착취 공장이 아니라 기술을 심어주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베트남에서 한류가 그토록 강한 건 BTS나 드라마만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닥에 30년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이 깔려 있었거든요. 르완다도 있었습니다. 1994년 대학살 이후 국제사회가 르완다를 등진 그 시기에 한국은 코이카를 통해 행정 시스템 재건을 도왔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IT 인프라. 당시 르완다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르완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 데는 그 시기 한국이 심어준 기반이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한국 모델을 참고한다는 건 현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했다는 걸 기억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취재하면서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가난을 모르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자존심을 모릅니다. 도움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들어갑니다. 그게 느껴지는 순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도움이 또 다른 종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을 알고 구원받아 일어선 경험을 가진 나라는 다릅니다. 등 뒤를 밀어줄 때 손에 힘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섰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게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의 감각이 DNA처럼 이 나라 사람들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료진이 28년 동안 오지 클리닉을 지킨 것도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드론을 띄우고 희망봉 항로를 연 것도 전부 그 감각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천공항 근처 호텔방에 앉아서 오래된 영상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1954년 부산항에서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귀국선에 오르던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부두에 나온 한국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잊지 않겠다고. 그 장면을 보다가 저는 갑자기 2026년 아디스아바바 메르카토 시장 할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 설치된 TV에서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에티오피아 K고속철도 시범 운행 개시, 폭파된 중국철도 허브 자리 위에 새 노선이 개통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마침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그 화면 앞에서 멈춰선 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그 자막을 들여다봤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탑승구 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갔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이징 소식통을 통해 전해 들은 그의 독백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150조 원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었다. 70년 전 153명이 흘린 피가 만든 결속력이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지하를 사려 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마음을 얻었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다. 이름 하나, 손 하나, 그리고 153명의 피.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만든 나라는 150조 원짜리 제국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